2023년 10월 17일 18시 35분. 순식간에 거리를 찢는 듯한 비명 소리가 터져 나왔다. 오토바이 한 대가 옆으로 나뒹굴었고 아스팔트 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흩뿌려졌다. 30살 직장인 김문 씨는 단 몇 초 만에 홀연히 사라졌다. 그녀의 옆에는 32살 남편 이지훈 씨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다. 정신을 차렸을 때 그가 볼 수 있었던 건 오직 아내의 크림색 헬멧뿐이었다. 헬멧은 긁히고 피로 얼룩져 있었다. 보안 카메라에는 아주 흐릿한 장면 하나가 찍혔다. 번호판이 없는 하얀색 밴 한 대의 문이 열리더니 3명의 남자가 뛰쳐나와 아내를 붙잡아 순식간에 유령처럼 사라진 것이다. 몇 분 뒤 112 신고 전화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제발, 제 아내가 납치당했습니다. 그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시작이었다. 모두가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곳. 그날 밤 테헤란로 일대 전체가 통제되었다. 경찰차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빨강, 파란 불빛이 빗물에 젖은 도로 위를 비추었다. 호기심 가득한 시민들이 몰려들어 휴대전화를 높이 들었지만 정작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서울중대사건수사팀은 김민준 팀장의 직접 지휘 아래 신속히 현장에 도착했다. 차가운 눈빛과 긴장감이 감도는 표정의 그는 수많은 난해한 사건들을 해결해온 베테랑이었지만 이번 현장을 살펴보자 미간을 살짝 찌푸릴 뿐이었다. 도로 위에는 쓰러진 오토바이, 작은 혁은, 그리고 전봇대 옆에 긁힌 채 놓인 크림색 헬멧이 전부였다. 뚜렷한 타이어 자국도, 길게 이어진 몸싸움의 흔적도 없었다. 모든 것이 너무 깨끗했다. 거의 완벽하게 정리된 듯했다. 이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일어났습니다. 이현우 형사가 최근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며 말했다. 화면에는 번호판 없는 흰색 밴이 화면 구석을 스치듯 지나가는 모습만 포착되었고 곧 앞 차량 불빛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조사팀은 두 그룹으로 나뉘었다. 첫 번째 그룹은 목격자를 찾는 임무를, 두 번째 그룹은 반경 2km의 도로를 확인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새벽까지도 뚜렷한 증언은 나오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비명 소리만 들었다. 누군가 넘어지는 것 같았다. 싸우는 줄 알았다고만 말했다. 단 한 명의 목격자, 남편 이지훈 씨만이 의식을 되찾지 못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떨리는 몸을 간신히 진정시키며 겨우 말을 이었다. 저는 그냥 은혜가 비명 지르는 소리만. 그러다가 누군가 머리를 세게 쳤어요. 눈을 떴을 땐 그녀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갈등도, 빚도, 개인적 충돌의 흔적도 전혀 없었다. 인천에서 조용히 살아가는 평범한 부부. 매일 출근하며 아무런 문제 없는 삶을 살던 사람들이었다. 김 팀장은 데이터 화면을 바라보며 무거운 눈빛을 들이웠다. 서울 한복판, 출퇴근 시간대에 수십 개가 있는데도 우리는 한 사람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말인가? 그 질문에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다. 첫 48시간 동안 수십 개의 영상이 분석되었다. 번호판도, 신원 확인 흔적도, 믿을 만한 진술도 전무했다. 모든 것이 마치 그 밴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김 팀장은 의자에 몸을 기대고 벽에 걸린 서울 지도를 바라보았다. 하얀 불빛 아래 빨간 점들이 의심스러운 이동 경로를 거미줄처럼 퍼뜨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디에서도 단서로 이어지는 실마리는 없었다. 이 사건은 그가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처럼 마치 안개 속을 더듬는 것과 같아요. 모든 것이 거기 있지만 아무도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먼 병원 한 구석.
차가운 병실에서 지훈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아내의 헬멧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그 순간부터 자신의 수색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더 어두운 비밀로 이어지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납치 사건이 일어난 지 사흘이 지났다. 서울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여전히 분주했지만 강남경찰서의 작은 수사실은 숨막힐 듯한 공기로 가득했다. 벽에는 영상, 사진, 지도, 보고서가 빼곡히 붙어 있었지만 모든 단서는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지훈 씨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음에도 매일 경찰서에 나왔다. 그의 얼굴은 헬쑥했고 눈은 수면 부족으로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항상 경찰이 추출한 흐릿한 영상이 담긴 를 손에 들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번호판 없는 흰색 펜이 찍힌 장면이 담겨 있었다. 그는 수사팀이 놓친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 그 영상을 수백 번이고 반복해서 확인했다. 그날 밤 텅 빈 아파트에서 노트북 화면 불빛만이 지친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영상 속 펜은 반복되고 있었다. 클릭, 되감기, 재생. 소리가 조금 삐걱거릴 정도로. 그리고 네 번째 초. 87번째 프레임에서 가로등 빛 아래 아주 작은 디테일이 번쩍였다. 손바닥 크기만 한 황금 호랑이 스티커가 펜의 오른쪽 뒤쪽에 어긋나게 붙어 있었다. 스티커 한쪽이 떨어져 아래 흰색 바탕이 드러나 있었다. 지훈 씨는 영상을 멈췄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하고 밝기를 조정하며 노이즈를 제거했다. 흐릿하지만 여전히 포효하는 호랑이 모습. 금빛 테두리, 오래된 그림체. 그리고 아래 작은 글씨 골든 타이거가 보였다. 다음날 아침, 그는 이 발견을 경찰서로 가져갔다. 김 팀장님, 제가 보기에 차 뒤쪽에 뭔가 있어요. 로고 같은데요. 다만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김 팀장이 살짝 눈썹을 올리며 말했다. 스티커라고 서울에 그런 게 수천 개는 있지.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알아요. 하지만 이 호랑이는 달라요. 오래된 그림체고 운송회사나 스포츠클럽 로고 같아요. 단서일 수도 있습니다. 직감에 의존하는 젊은 형사 이현우가 다가와 대형 화면을 켰다. 그는 이미지를 확대하고 이미지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했다. 몇 시간 동안 수백 개의 로고가 화면에 나타났다. 택배회사, 물류업체, 오토바이 동호회까지. 하지만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없었다. 그날 저녁, 지훈 씨에게 새로운 단서가 열렸다. 그는 국제물류업계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박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사진을 보낸 뒤 상대방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확실해. 이 로고 나 예전에 본 적 있어? 한국은 아니고 캄보디아 시아누쿠빌에 본사를 둔 작은 운송사 골든 트랜지션이야. 이 회사는 몇 년 전부터 국내 노선은 끊겼지만 최근에 차량이 목바위 국경을 자주 오간다고. 그 말에 지훈 씨는 멍해졌다. 캄보디아, 그곳이 왜 연관된 거지? 그는 즉시 경찰에 보고했다. 이번에는 김 팀장이 한참 동안 침묵한 뒤에 말했다. 만약 이 정보가 맞다면 이번 납치 사건은 더 이상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 순간 밤하늘은 한층 더 차가워졌다. 작고 의미 없어 보였던 로고 하나가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이다. 난관을 뚫어낸 첫 번째 단서였다.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했다. 바로 그 황금 호랑이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조직으로 향하는 문이 될 줄은. 진짜 어둠이 시작되는 곳으로. 황금 호랑이의 단서는 마치 작은 바늘처럼 검은 공에 꽂혔다. 스티커가 책상 위에 놓이자 오래된 퍼즐 조각처럼 이전 사건의 지도, 보고서, 기록들이 펼쳐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지역 납치 사건이 아니었다. 서울을 스쳐간된 차량은 국경을 넘나드는 연쇄 이동의 한 고리의 가능성이 있었다. 물류업계 지인인 박민준 씨는 말만 하지 않았다. 그는 몇 장의 문서, 오래된 사진, 그리고 골든 타이거 트랜지션이 과거 캄보디아 서부 지역 시아누크빌에서 활발히 활동했으며 최근 몇 년간 유사로고 차량이 목바위 국경에서 자주 목격되었다는 몇 줄의 메시지를 보내왔다. 이는 일부 경찰 내부 기록과도 맞아떨어졌다. 캄보디아 경유 화물차 관련 모호한 보고가 있었지만 이전에는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다. 김민준 팀장은 성급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그는 허가증과 합법적 사업체로 위장한 정교한 범죄 조직을 직접 목격한 경험이 있었다. 하지만 숨겨진 정보 조각들, 은폐된 운송 영수증, 익명 진술, 세관 데이터에서 발견된 몇 차례 이상 진보를 접하자 그는 냉철하게 판단했다. 이건 단순한 납치가 아니다. 인력 모집, 이동, 착취까지 포함된 국경을 넘는 범죄 통로다. 강남경찰서에서 일련의 조치가 동시에 신속하고 신중하게 진행되었다. 먼저 국제 공조가 시작되었다. 김 팀장은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에 사건을 알리고 현지 정보 수집을 요청했다. 동시에 인터폴에 긴급 보고서를 보내 차량 번호판, 차량 없는 차량 회사 정보, 동남아 지역 유사 사건 관련 네트워크를 확인했다. 단순히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의심되는 이동 경로가 목바위를 거치므로 베트남 국경 경찰과 협조해 사건 전후 국경 데이터 확인을 요청했다. 도별 회의에서 구체적인 임무가 배정되었다. 이현우 형사는 기술적 눈을 맡아 운송 경로 관련 모든 데이터를 분석했다. 유사 로고 차량 일정, 자주 정차하는 지점, 국내 연락처 등 그의 목표는 명확했다. 모집 방법, 이동 경로, 국경 너머 주요 지점 파악. 다른 팀은 구인 게시판, 쉽고 높은 급여 광고, 피해자나 가족이 제공한 채용 메시지를 검토했다. 이는 인신매매 조직이 피해자를 유인하는 흔한 통로였다. 법의학 사이버 정보팀은 전자거래 기록, 관련 전화번호, 의심스러운 송금 계좌를 추적했다. 조사 결과 점차 윤곽이 드러났다. 반복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이 있었다. 피해자들은 고소득 일자리 제한으로 접근받았고 중개 통로 때로는 비공식 노동 수출 업체를 통해 베트남 경유 또는 국경 직접 경로로 이동되었다. 최종 장소, 주로 캄보디아 바베이에 폐쇄된 건물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가 압수되고 카지노 근무, 고객 서비스, 전화, 온라인 사기 등 불법 노동에 강제 배치되었다. 내부 데이터에 따르면 이전에 경고를 받은 차량도 있었다. 일부 차량은 공식 등록 시스템에서 사라졌으며 가짜 번호판 사용, 번호판 없는 차량, 감시가 미흡한 카메라 지점만 통과하는 방식으로 추적이 어려웠다. 이는 국제 공조 없이는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지점이었다. 보고서가 정리되자 김 팀장은 서울, 목바위, 바벳에 있는 붉은 실선을 지도 위에 놓았다. 그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팀에게 경고했다. 만약 사실이라면 우리는 인력 모집부터 이동, 심지어 해외 시설로 판매하는 기업처럼 운영되는 조직을 상대하는 겁니다. 신중하게 국제 공조를 통해 움직여야 하며 피해자에게 단 한치의 위험도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 소식은 지훈 씨에게도 전달되었다. 아내가 해외로 이동했을 가능성을 알게 된 그는 처음에는 분노하며 혼자 아내를 찾으려 했다. 그러나 김 팀장은 단호히 제지했다. 혼자 갈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장했고 조직적입니다. 그러면 두 분 모두 위험해집니다.
김 팀장은 지훈 씨의 단독 행동을 막고 외교 및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정보 수집과 안전한 접근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데이터 및 구인망 침투 임무를 맡은 이 형사는 구인 게시판부터 채팅 그룹까지 샅샅이 뒤지며 작은 단서, 낯선 전화번호, 메시지 일부, 배송 주소를 찾아냈다. 어두운 작업실 불빛 아래 작은 증거 조각들이 점점 하나의 그림을 그려냈다.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통로, 인간이 상품으로 변하는 공간. 이제 수사는 단순한 지능 싸움이 아니라 정교한 국제 협조를 요구하는 전쟁이 되었다. 이 추적은 한 가족의 이야기가 아닌 흔적을 지우는 조직과의 싸움으로 확대된 것이다. 인터폴과 베트남 경찰의 정보들이 확인되자 소름 끼치는 한 장면이 서서히 드러났다. 황금 호랑이 로고가 붙은 흰색 배는 사실 명목상의 회사 소유였고, 그것은 국경을 넘나드는 인신매매 조직의 그물망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은 아무도 의심하지 못한 곳에 있었다. 캄보디아 국경 지대의 바베, 목바이 국경과 인접한 도시였다. 멀리서 본 바벳은 불빛이 켜진 작은 도시 같았다. 카지노가 줄지어 있고 호텔이 빼곡하며 중국어, 한국어, 베트남어 간판이 쉴 새 없이 깜빡였다. 낮에는 자유무역 지대처럼 부산스러워 보이지만 밤이 되면 카지노 뒤편의 흙길은 전혀 다른 세계를 드러냈다. 높은 담장과 철망, 그리고 무장한 경비들이 지키는 구역. 바로 그곳에서 사람들이 갇혀 첨단 범죄 조직을 위해 일하게 된다. 게임 회사, 네트워크 서비스 업체, 국제 스타트업이라는 명목으로 위장한 이른바 디지털 센터들이다. 그 건물들 안에서는 수백 명이 하루 16시간씩 강제 노동을 당했다. 전화 걸기, 문자 보내기, 온라인 사기 시나리오 작성, 은행원이나 투자 담당자로 가장하는 역할까지.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맞거나 굶겨지고 혹은 다른 집단으로 팔려나갔다. 사람들에게는 기술과 국적에 따라 값이 매겨졌다. 영어를 구사하고 기술을 아는 한국인들은 더 높은 값이 붙었다. 인터폴에서 김민준 팀장이 받은 비밀 보고서들은 이렇게 상세히 적고 있었다. 피해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24시간 감시당합니다. 개인 휴대전화는 압수되며 외부와의 모든 연락은 통제됩니다. 모든 출구는 무기와 카메라로 봉쇄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 회사들 중 하나의 로고는 황금 호랑이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지훈 씨가 발견한 스티커와 정확히 일치했다. 자료에는 골든 타이거 테크놀로지 파크라는 이름이 올라와 있었다. 바벳 외곽에 위치한 이 건물은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전문 기술 단지로 표시되어 있었지만, 첩보에 따르면 실상은 지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사기 조정 센터로 수십 개의 디지털 룸에 갇힌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이 지역 관련 데이터를 전부 분석하라는 임무가 이현우 형사에게 내려졌다. 그는 수백 장의 위성 사진, 드론 촬영 사진, 위치 데이터들을 모니터 앞에 붙여놓고 분석에 몰두했다. 화면에 나타난 모습은 이랬다. 8층짜리 건물, 전기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무장 초소가 있으며 출입구는 3군데인데 화물용 트럭만 통하는 정문이 하나뿐이었다. 베트남 정보 보고서들도 같은 내용을 전했다. 중국, 대만, 한국 국적자들이 드나들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그룹 단위로 이동되고 밤이면 비명 소리가 나지만 아무도 접근하지 못합니다. 김 팀장은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다. 이건 우연한 범죄가 아니야. 사람을 돈벌이 도구로 만드는 공장이다.
비슷한 구역에서 구조된 다른 피해자들의 진술에서도 경찰은 같은 패턴을 확인했다. 쉬운 일, 높은 월급이라는 유혹으로 끌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겨보내고 도착하면 모든 신분짐을 빼앗아 잔혹한 환경에서 강제로 일시킨다. 어떤 피해자들은 고향의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사기를 치도록 강요당했으며 거부하면 전기봉으로 맞았다. 이 사실이 내부에 공개되자 수사실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워졌다. 모두는 알고 있었다. 서울 거리 한복판에서 사라진 은일 씨가 수백 명의 감금된 사람들 가운데 바로 그런 당들 중 하나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김 팀장은 작게 말을 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이라면 시간이 많지 않아. 서울에서 바베까지는 약 3,500km. 그러나 수사팀에게 그 거리는 이제 단지 한 통의 전화와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 네트워크에 불과했다. 은혜 씨를 찾기 위해 그들은 이 악몽의 중심, 기술과 돈과 범죄가 하이테크 단지라는 화려한 외피 아래 뒤섞여 있는 그곳으로 침투해야만 했다. 계획은 요란한 습격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계 하나를 조심스럽게 분해하듯 조용하고 치밀한 단계들의 연속이었다. 김 팀장은 결심했다. 구출 작전에 들어가기 전 첨단 산업단지의 구석구석을 완전히 파악해야 한다고. 카메라의 위치, 경비의 순찰 시간표, 방해 배치도, 취약한 탈출로까지 모두. 이 일을 맡은 이는 탐정 이현우였다. 젊고 예리하며 기술에 능한 남자다. 현우 형사는 제복을 입지 않았다. 그는 익명성이 묻어나는 차림을 하고 다녔다. 작업복, 재킷, 다른 신발, 그리고 기술적으로 조작된 휴대전화 한 대. 재킷 주머니에는 소형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 있었다. 옷깃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 초소형 녹음기, 내부 네트워크를 수집하기 위한 위장된 와이파이 장비 한 벌, 그리고 보안 소프트웨어가 담긴 몇 개의 칩. 모두 기술팀에서 제공한 것들이었다. 그는 두 가지 신분을 번갈아 가장했다. 때로는 도박 빚에 쪼들려 노동지에 끼어든 사람, 때로는 일자리를 구하러 온 프리랜서 기술자. 등장할 때마다 다른 이야기와 다른 이력서를 들고 다녔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게 깨어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단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경비의 의심이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 있고 사람들의 목숨이 범죄자들의 손에 달릴 수 있다는 것을. 며칠 동안의 침투 기간 동안 현우 형사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계 속에서 천천히 사는 법을 배워야 했다. 그는 좁은 작업대에 앉아 코드를 치는 척했고 동료들의 무표정한 얼굴을 스쳐 지나가는 눈빛으로 훑었다. 그는 관찰했다. 복도에 설치된 카메라, 탈의실 안의 카메라, 외부인이 출입할 때 카드를 찍어야 하는 통제 지점들. 그는 배치도를 그렸고 옷깃 카메라로 은밀히 사진을 찍었으며 경비의 발소리를 녹음하고 철문들의 위치를 메모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여성들이 갇혀있는 방들을 찾아내는 일에 몰두했다. 위험은 상상 이상이었다. 경비가 다가와 휴대전화를 점검하라는 경우가 있었다. 현우는 침착하게 웃음을 지으며 미리 준비한 전원이 꺼져 있는 가짜 휴대전화를 건네곤 했다. 또 다른 순간엔 점잖지만 냉정한 매니저가 서류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는 도박빚 얘기로 얼버무리며 본래의 정체를 숨겼다. 정체를 가리기에 충분한 장막이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경계하게 만든 존재는 동료들이 비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이었다. 흉터라 불리는 관리자. 그는 건장한 체구였고 왼쪽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전장의 상처처럼 남아 있었다.
그의 눈빛은 늘 탐색적이었고 손은 언제나 작은 칼에 가까이 있었다. 흉터는 신규 인원을 싫어했다. 특히 기술 구역을 배회하는 사람들을. 그의 시야에 들어온 사람은 누구든 검사를 당할 수 있었고 현우는 그것이 더 엄격한 감금으로 이어지거나 더 나쁘게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현우는 모든 술책을 동원해야 했다. 낮에는 정보를 축적했다. 경비 교대표 보통 새벽과 한낮에 바뀜. 사각지대에 놓인 카메라. 창고 옆 나무 그림자에 가려진 작은 틈. 여권과 서류가 보관된 방이 층 전자 장치. 그리고 새벽에만 사용하는 트럭 진입로 등. 밤이 되면 그는 위장 네트워크 장비를 내부망에 연결해 네트워크 지도를 엎고 로그인 계정 목록을 빼냈다. 카메라를 일시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것들이었다. 금요일, 그는 우연히 장면 하나를 목격하고 가슴이 얼어붙었다. 무리의 여성들이 복도를 따라 몰려가고 있었고 그들의 눈빛은 샘기 없이 기계처럼 걸었다. 그들 사이에서 그는 작은 얼굴 하나, 피곤하지만 이상한 빛이 서린 눈을 스쳐보았다. 그 여자, 은혜였다. 그들의 시선이 잠깐 마주친 그 찰나에 현우는 알았다. 그녀는 아직 살아있지만 두려움에 갇혀 스스로 이름을 부르지도 못할 정도로 잠겨 있다는 것을. 그 순간이 그의 결의를 불태웠다. 그러나 충동은 선택지가 아니었다. 현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안전한 구출을 가능케 할 만큼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는 계획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은밀한 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흉터 관리자의 정확한 순찰 주기를 기록하며 각 교대의 무장 경비 수를 파악하고 은혜 씨가 갇힌 담을 구출팀만이 알아볼 수 있는 약한 음향 신호로 표시할 방법을 찾았다. 가장 큰 도전은 거의 드러날 뻔한 순간들 앞에서 평정을 유지하는 일이었다. 한 번은 흉터가 현우의 손을 잡아 어두운 구석으로 끌고 가 신문하듯 질문을 쏟아냈다. 현우는 태연하게 대답했으며 그의 눈빛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 순간 옵틱 카메라는 그의 모든 동작과 말소리를 기록하고 있었다. 현우는 의심의 고리를 벗어났지만 흉터의 머릿속에는 물음표가 남아 있었다. 그 물음표는 방심하면 모든 계획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위협이었다. 현우의 정보 작전은 단지 기술에만 의존하지 않았다. 그것은 피해자들과의 은밀한 소통이기도 했다. 그는 안심시키는 눈빛을 보내고 가벼운 미소를 건네 한 번은 다정하게 버텨라고 속삭였다. 그런 작은 신호들이 몇몇 사람들에게 희망의 조각을 지켜주었다. 일부 피해자들은 조각난 정보들을 건넸다. 밖에 놔둔 전화번호, 영수증에 적힌 주소, 심지어는 어느 경비원이 부르는 이름이나 외출을 나가는 시간 같은 것들. 현우는 그 조각들을 모아 중요한 단서들로 이어붙였다. 보름 가까이 잠입을 이어간 뒤 현우는 피해 정밀한 작전 지도를 보냈다. 피해자들이 갇힌 방의 위치, 카메라 배치도, 순찰 시간표, 경비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교대가 바뀌는 새벽 2시 30분에서 3시 사이에 생기는 짧은 틈. 그 시간대가 무장 세력과 정면 충돌하지 않고 구출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좁은 통로였다. 탐정 이현우는 위험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는 눈이자 미끼였다. 다음 한 걸음이 그를 노출시킬 수 있었다. 그러나 은혜 씨의 두려움에 가득 찬 그 한 번의 눈맞춤은 그를 증거를 조용히 모으던 사람에서 목숨을 걸고 그 문을 열 사람으로 바꿔놓았다. 그는 마지막 보고서를 짧게 보냈다. 찾았습니다.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행동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이 단계가 끝나는 방식은 늘 그러하듯 총성이나 비명소리가 아니라
서울로 전송된 하나의 소형 압축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계획을 현실로 옮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배치도, 시간대, 카메라 사각지대, 무장자의 이름들, 그리고 어둠 속에 겨우 피어난 희미한 희망의 숨소리. 모든 정보 조각이 이 형사에게 전달되자 서울의 회의실은 전투 지도처럼 변했다. 테이블 위에는 건물 구조도, 이동 경로를 표시한 화살표, 그리고 조용히 흘러가는 카운트다운 시계가 놓여 있었다. 김민준 팀장이 회의를 주재했고, 옆에는 캄보디아 주재 한국 대사관, 인터폴 대표, 그리고 캄보디아 경찰관 2명이 자리했다. 그의 목소리는 간결하고 화려함 없이 말했다.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틈이 있습니다. 바로 교대 시간, 보안이 가장 느슨할 때입니다. 모든 것이 동기화되어야 합니다. 한쪽이라도 빨리 움직이거나 늦으면 모두가 위험에 처합니다. 계획은 3가지 행동 흐름으로 나뉘었다. 첫째, 혼란 유도 및 통제. 주변에서 가짜 사고를 발생시켜 경비를 분산시키고 대부분의 인력을 한 지점으로 유도한다. 둘째, 동시 돌입 및 제압. 한국 특수부대와 캄보디아 경찰이 여러 통로로 진입해 방어선을 무력화하고 탈출로를 차단하며 인지를 구출한다. 셋째, 좁은 침투팀. 이 형사가 이끄는 소규모 팀이 여성 구역으로 바로 돌진하여 인지를 안전한 경로로 데리고 나온다. 마지막 회의에서 인터폴은 현장에 있는 용의자 명단을 제공하고 국제 연락을 지원했으며, 캄보디아 경찰은 법적 접근과 현장 통제를 맡았다. 모든 장비가 점검되었다. 구조팀은 의료 장비를 갖추고, 구급차가 대기하며 헬리콥터는 명령을 기다렸고, 법의학팀은 작전 후 증거 수집을 준비했다. 시간은 냉정하게 지정되었다. 새벽 2시 47분. 교대 시점. 많은 인력이 주방으로 집중되고 조명이 시스템 조작으로 희미해지는 순간, 사고는 주방에서 작은 불꽃으로 유발되었다. 작은 화재, 연기, 경보음. 통제된 혼란을 만들어내기 충분했다. 이는 정교한 함정이었다. 충분히 눈길을 끌지만 실제 재앙은 아니다. 경보가 울리자 빨간 불이 깜빡였다. 이 형사가 마지막 연락에서 보낸 신호였다. 경비팀은 즉시 화재 발생 지점으로 달려갔고, 정문과 보조 출입구는 잠시 비워졌다. 위층에서는 급히 달리는 발자국 소리, 지상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한 특수부대가 여러 방향에서 진입했다. 모든 움직임은 이미 훈련된 대로였다. 몇 초간의 정적 후 일사불란한 행동이 이어졌다. 이 형사와 소규모 팀 2명은 후방을 맡고, 한 명은 통신 장비를 들고, 한 명은 구급 키트를 유지하며 3번째 계단으로 직진했다. 이 형사가 외운 경로를 따라 이동했다. 어두운 복도에서 구두 소리와 희미한 비명 소리가 들렸다. 이 형사는 호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방마다 이상 신호를 확인했다. 낮은 울음소리, 문틈 사이로 번쩍이는 귀, 혹은 창문을 가린 천. 작업은 빠른 제압 기술로 방의 경비를 무력화했다. 손목 제압, 전기 충격총, 기절 기술로 위치에서 제거. 각 출입구에서는 탈출로를 막아 인질과 함께 도망가는 사람이 없도록 했다. 시간은 적이었다. 몇 분 내에 경비가 재집결하면 방체가 다시 잠길 수 있었다. 이 형사가 17호실 문을 부수자 기계식 잠금이 있었지만 강하지 않았다. 곰팡이 냄새와 공포에 떨리는 속삭임이 맞았다. 문이 열리자 손전등이 좁은 침대 열을 비쳤다. 창백한 얼굴, 믿지 못하는 눈. 방구석에서 작고 여린 여성. 지훈 씨가 그곳에 있었다면 바로 알아봤을 그녀.
이 형사는 한 명씩 이름을 부르며 조심스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여러분을 구하러 왔습니다. 우리를 따라오세요. 안전합니다. 몇 명은 흐느꼈고 몇 명은 가만히 앉아 있었다. 은혜 씨는 호출을 듣자 마치 깨어난 듯 두 손으로 담요를 꽉 움켜쥐었다. 그녀의 시선은 모든 노력이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희망과 해방의 순간이었다. 철수 작전은 밤을 떠나기 전에 이미 조직되었다. 후방팀이 복도를 차단하고 구급차는 보조 출입구에서 위치를 잡았다. 혼잡과 남은 경비와의 접촉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탈출 중 격렬한 충돌이 발생했다. 흉터 관리인과 일부 경비가 막으려 했다. 혼란 속에서 전기 충격총과 근접 공격이 오갔다. 팀원 몇 명은 가벼운 부상을 입었고 이 형사도 몇 군데 긁혔지만 인지를 지키는 데 집중했다. 인지를 태운 차량이 구역을 벗어나자 하늘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새벽빛은 재난 현장 위에 얇은 천처럼 드리워졌다. 경적, 비명, 울음이 뒤섞였다. 그 순간 캄보디아 경찰과 한국 팀은 빠르게 상황을 교환했다. 몇 명은 도주, 일부는 현장에서 체포. 추가 추적 필요. 인터폴은 국경을 넘는 추적을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뒤쪽 임시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잦아든 후 부드럽지만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지훈 씨가 통보를 받고 달려와 은혜 씨의 품에 안겼다. 눈물과 흐느낌, 말이 되지 않는 소리가 뒤섞였다. 김 팀장은 묵묵히 서서 피곤과 만족 사이에서 흐릿한 시선을 보냈다. 그는 이것이 국경 범죄와의 긴 싸움 중 작은 한 챕터임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런 구조가 그가 일을 계속하는 이유였다. 새벽 작전의 끝은 승리의 나팔이 아니라 법적 절차, 의료 점검, 그리고 사건을 끝까지 조사하겠다는 약속으로 맺어졌다. 인질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되어 응급 의료를 받았고 보호단체에 맡겨졌다. 주모자 추적은 계속된다. 그 조직에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고리들이 남아있다. 구급차가 떠나자 수평선의 하늘이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하나의 알림처럼. 새벽은 한밤을 구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키는 싸움은 아직 길다. 문이 벌컥 열리자 연기와 퀴퀴한 냄새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손전등 불빛이 교차하고 떨리는 손들이 담요를 꼭 붙잡으며 공포에 질린 속삭임이 비명을 터뜨렸다. 바로 그 순간 지도 위에서 냉정하게 계산된 모든 전략은 뜨거운 실전 행동으로 바뀌어야 했다. 이 형사가 맨 앞에 뛰어들었다. 눈으로 익숙한 사람의 그림자를 찾아 훑다가 멈췄다. 그녀였다. 은혜. 여의고 머리는 헝클어졌으며 눈빛은 두려움으로 메말라 있었다. 그녀는 구원의 목소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이 형사는 몸을 숙여 속삭였다. 우리가 여기 있어요. 나를 따라와. 빨리.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몇 초 만에 누군가는 울음을 터뜨렸고 누군가는 멍하니 서 있었으며 또 누군가는 어떻게 걸어야 할지 모르는 듯 일어서려 애썼다. 복도에서 쾅쾅 소리가 울렸다. 흉터 매니저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는 악몽처럼 나타났다. 단단한 몸, 철처럼 차가운 눈 뒤, 단단히 쥔 단검. 그는 달려오며 으르렁거렸다. 내 물건을 누가 가져가. 다른 경호원들도 달려왔고 얼굴은 분노로 가득했다. 대치는 예상할 수 없는 혼란 속에서 터졌다. 작전의 규율과 경호원들의 생존 본능이 뒤엉킨 혼돈이었다. 특수팀은 신속 공격 기술을 발동했다.
손을 걸어 제압하고 근거리 전기총으로 제압하며 뒤를 막는 장치를 설치했다. 하지만 흉터 매니저는 너무 잔혹하고 빨랐다. 그는 칼을 휘두르며 한 경관을 밀쳤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피가 튀었다. 이 형사도 피할 수 없었다. 여성을 후방 지원팀 쪽으로 밀어주던 중 어깨에 칼날이 스쳤다. 날카로운 톰즘과 함께 피가 옷을 적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전기총이 작동하며 흉터 매니저가 쓰러졌지만 그가 넘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칼을 휘두르려 했고 이 형사는 손으로 쳐내며 힘껏 밀어 길을 열었다. 동료 한 명이 구급차를 불렀고 다른 한 명이 부상자를 전투 구역에서 끌어냈다. 몇 분의 긴장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생사를 결정했다. 뒤를 막으려 달려드는 경호원은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고 다른 이는 참고로 숨으려 했지만 외곽팀에게 붙잡혔다. 비명,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 구조받은 이들의 헐떡임이 잔혹한 혼란을 이루며 아무도 오래 기억하고 싶지 않은 광경이었다. 마침내 그룹이 붉은 뒤 희미한 공터로 빠져나왔을 때 그들은 온전하지 않았다. 몇몇은 심각한 부상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아야 했고 이 형사 역시 어깨에 깊은 상처를 입고 피가 소매를 적셨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은희 씨가 구급차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빛났다. 그녀는 떨며 찢어진 안전모를 꼭 안았다. 지훈 씨가 나타나자 그녀에게 달려들어 마치 지난 어두운 날들이 찢겨나간 듯 흐느꼈다. 전용 차량에 실려 국경 근처 첫 안전 지점으로 옮겨졌다. 거기서 의료팀이 상처를 확인하고 따뜻한 담요를 주며 물을 제공하고 1차 진술을 수집했다. 지옥에서 살아 돌아온 얼굴들은 말을 하기보다 침묵을 택했다. 일부는 조용히 서로를 껴안았고 몇몇은 눈을 감을 때마다 흐느꼈다. 서울로 보내진 보고서에는 두 가지가 명확했다. 흉터 매니저와 핵심 경호원 몇 명은 현장에서 체포되었고 직접적인 증거가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몇몇은 도망쳤으며 네트워크 내 다른 연결고리를 노출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확보된 증거는 무기, 계좌 목록, 압수된 여권 몇 장, 피해자들이 강제로 전화하게 했던 번호 리스트가 담긴 저장 장치였다. 귀중한 증거이자 싸움이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는 일종의 신호였다. 다음 이동은 은밀하고 긴급했다. 피해자들을 즉시 베트남 영토로 임시 이동시켜 즉각적인 보복을 피하게 하고 이후 안전하게 한국으로 소환할 계획이었다. 돌아오는 길, 흐릿한 눈빛 속에서 모두가 같은 질문을 처음 떠올렸다. 우리는 이 일을 겪은 뒤 어떻게 평범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럼에도 구급차 안에서 은일 씨가 지훈 씨의 어깨에 기대고 그가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순간 희망이 살아있음을 증명했다. 피와 고통은 현실이었지만 이 임시 승리는 분명했다. 모두가 알았다. 작은 지옥에서 벗어났지만 더 큰 지옥, 범죄 네트워크는 여전히 빛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곳을 떠나며 이 형사는 마지막으로 뒤돌아봤다. 높은 담장이 있는 어두운 건물이 그의 뒤에서 점점 사라졌다. 마치 강철 피부에 난 오래된 상처 같았다. 그는 눈을 감고 상처를 누르며 속으로 다짐했다. 오늘은 구했다. 내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대한항공 마크가 새겨진 비행기가 안개 낀 아침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했다. 화물칸 문이 열렸지만 박수 소리도 한호성도 없었다. 그저 무겁게 가라앉은 정적과 느린 발걸음들만이 있었다. 경찰과 의료진의 호의를 받으며 줄지어 선 사람들 사이로 김은혜 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여인 몸, 참백한 얼굴.
잠 못 이루는 밤들로 말라버린 눈동자. 이지훈 씨는 아주 이른 시간부터 기다리고 있었다. 아내를 보았을 때 그는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다가 꽉 안았다. 마치 손을 놓는 순간 상대가 사라질 것처럼. 공항에 있던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카메라는 그 순간을 담았다. 승자의 모습이 아닌 지옥에서 막 벗어난 두 영혼의 모습이었다. 서울에서는 언론과 방송이 동시에 보도했다. 뒤문의 납치 사건, 국제 인신매매 조직 골든타이거 주요 용의자 검거. 그러나 단순한 헤드라인 뒤에는 헤아릴 수 없는 상처들이 있었다. 은혜 씨는 여성가족부와 경찰에 협력하여 인신매매 피해자 특별보호 프로그램에 들어갔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어둠을 두려워했으며 혼자 앉아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다. 누군가 문을 세게 닫기만 해도 깜짝 놀라 소리를 질렀다. 바벳에서 겪은 일들을 묻는 질문에는 고개를 숙인 채 쉰 목소리로 답했다. 하얀 불빛,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담배 연기 냄새. 일하고 울고 다시 일했어요. 낮인지 밤인지도 몰랐어요. 의사들은 이를 장기 억류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진단했다. 하지만 지훈 씨에게 그것은 단순한 진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와 아내가 함께 싸워야 할 새로운 전쟁이었다. 그는 은혜 씨가 고요함을 필요로 할 때 침묵하는 법을 배웠고 허공을 바라볼 때 미소 짓는 법을 배웠으며 그녀가 좋아하던 음식을 만들 줄 알게 되었지만 그녀가 아직 제대로 먹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한편 국가경찰은 사건 자료를 정리했다. 흉터 관리인과 8명의 공범은 푸놈펜으로 인계된 뒤 한 캄보디아 양국 협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서울에서 그들은 고개를 숙였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 형사팀이 수집한 증거는 명백했다. 피해자 명단, 영상, 전자 기록, 그리고 생존자 진술까지. 선고일, 김민준 팀장은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다. 선고가 내려졌다. 흉터 관리인은 무기징역. 나머지 공범은 20년. 그는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다. 기뻐하거나 박수를 치지 않았다. 그는 알았다. 법의 판결이 고통의 끝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그러나 최소한 정의는 형태를 갖추었다. 무대 뒤에서 작전에 잠입해 부상당했던 이현우 형사는 행정안전부로부터 용기 훈장을 받았다. 그는 시상식에서 단 한마디만 말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단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본 사람일 뿐입니다. 이후 골든타이거 사건 기록은 231027번호로 시스템에 보관되었고 김 팀장의 내부 보고서 한 줄로 마무리되었다. 이 사건은 범죄를 드러낸 것뿐 아니라 침묵의 대가를 보여준다. 구출된 한 명의 피해자는 돈과 기술로 평가받는 인신매매 시장에서 삶을 되찾은 것이다. 지훈 씨와 은혜 씨는 곧바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들은 서울을 떠나 경기도 외곽의 호수가 보이는 작은 집으로 이사했다. 아침이면 지훈 씨가 커피를 내리고 은혜 씨는 창가에 앉아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본다. 때때로 그녀는 비명 소리를 꿈에서 듣지만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있어 지옥은 이미 뒤로 물러났음을 안다. 경찰은 이후에도 그녀를 인신매매 예방 홍보 증인으로 여러 차례 초대했지만 은혜 씨는 짧게 말했다. 다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다만 사람들이 알아주었으면 해요. 어떤 문은 아무리 누군가 밝은 미래를 약속해도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록은 닫혔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은혜 씨는 여전히 편안히 잠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
지훈 씨는 아내의 숨결 하나하나를 지켜본다. 김 팀장은 여전히 새로운 사건을 맡고 있다. 이 형사는 묵묵히 일한다. 그리고 북적이는 서울 한복판에서 여전히 손을 잡고 서로의 눈빛이 빛나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안다. 어둠은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단 우리가 주의를 멈추는 순간에. 은혜 사건은 처음에는 서울 한복판에서 한 여성이 납치된 이야기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기록이 공개되고 황금 호랑이 조직이 드러나면서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수백, 어쩌면 수천 건의 비극 중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평범한 사람들이 단 한 번의 삶의 기회를 찾고자 하는 순간, 생명을 장사감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손에 떨어지게 되는 현실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신매매 범죄는 점점 더 지능화되고 더 빠르게 퍼지며 사회 모든 층에 스며들고 있다. 학력, 나이, 직업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범죄자들은 단 하나의 약점만 있으면 됩니다. 바로 허황된 약속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피해자를 쉽게 표적으로 만듭니다. 은혜 사건 이후 구출된 피해자들은 각자 듣는 이를 숨막히게 하는 사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높은 급여, 냉방 사무실 근무라는 유혹에 넘어갔고, 또 누군가는 지인을 통해 직종에 취업한다고 속았습니다. 정식 채용이라고 믿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도착하면 여권은 빼앗기고 자유는 박탈되며 창문 없는 방에 갇혀 동포를 속이는 전화를 강요받습니다. 그들은 위협과 폭력, 내일 가족을 볼 수 있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김민준 팀장은 언론과의 마지막 인터뷰에서 많은 사람들을 잠시 침묵하게 한 말을 남겼습니다. 피해자들을 순진하거나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삶을 원했을 뿐입니다. 단 한순간의 망설임이 그들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삼킬 수 있습니다. 범죄는 누구도 가리지 않습니다.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번 싸움은 장기전이며 어느 한 국가도 혼자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국경을 넘는 범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의 경각심이 가장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누군가 위험 신호를 보이거나 너무 좋아서 믿기 힘든 취업 제안을 듣거나 가까운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단 한 통의 전화가 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인신매매 신고 전화 111이 24시간 운영되는 이유입니다. 인도주의 단체, 국제경찰, 대사관 모두가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등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귀국시키기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동체가 침묵한다면 그 노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 가장 많이 회자되는 장면은 지훈 씨와 은혜 씨가 늦은 오후 서울 거리를 손을 잡고 걷는 순간입니다. 석ян이 그들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지만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분주하게 오가지만 무언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더 주의 깊게 보고 더 경계하며 더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경고의 종소리는 여전히 울립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범죄가 너무 멀리 있어 자신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화면에 이렇게 한글로 뜹니다. 아무도 뒤에 남겨두지 마라. 우리 모두의 관심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관심이 이 어둠을 밝힐 수 있습니다.